네? 뭐라고요? 복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복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봉투 속 가루 이거 약이 아니에요. 이건 농약이에요. 이건 약이 아니라 농약이라고요. 그 순간 복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복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약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희의 눈빛은 놀람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한복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9세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복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시고 아팠지만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복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어젯밤 아들이 흘린 소주병들을 치웠습니다. 54세인 아들 한진수는 사업 실패 이후 매일 술에 절어 지냈습니다. 복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건만 늙은이 신세가 이리 초라할 줄이야.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트 전단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박미경이 약국에서 보조일을 하며 겨우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복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단지 정리 일을 하고 있었죠. 하루에 1,000원, 2,000원씩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전단지를 접고 묶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시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희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희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여기저기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손으로 전단지를 정리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며느리 미경이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복희를 지나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전단지 일하세요? 몸 상할 텐데.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복희는 그 속에 숨겨진 불만을 느꼈습니다. 미경은 복희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래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야. 복희는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약국으로 출근하는 뒷모습이 어쩐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복희는 창문 너머로 미경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복희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진수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라나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언제까지 이럴 거니? 복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망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수는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복희는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희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계란 2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복희는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였습니다. 진수가 깨어나면 먹일 수 있도록 말이죠. 지단을 붙이면서도 복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진수가 깨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복희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복희는 아무 말 없이 지단과 밥을 상에 차려놓았습니다. 진수는 투덜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다그치면 더 술을 마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진수야, 오늘은 좀 나가볼 생각 없니? 복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복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디를 나가요? 갈 곳도 없는데. 진수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느라 지친 것이 분명했죠. 미경은 복희와 진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미경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미경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미경은 복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미경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경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희는 이런 분위기가 답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며느리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아낼까요? 복희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복희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말입니다. 복희의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그 무서운 진실을 아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희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경은 약국으로 출근했고 진수는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혼자서 전단지 정리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미경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희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미경은 보통 6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곤 했거든요. 미경은 손에 하얀 약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미경은 복희에게 약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약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혈압약이요. 약사가 새로 바뀐 거라고 하네요. 더 좋은 성분이래요. 미경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미경이
복희의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자주 타박하곤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미경아, 왜 오늘은 일찍 왔니? 아, 오늘 약국 사장님이 일찍 문 닫는다고 해서요. 미경은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희는 약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하얀 가루 형태였죠. 복희는 약을 손바닥에 쏟아보며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평소와 달리 복희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반찬도 복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네. 그러니까 약을 꼭 드셔야 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미경은 복희의 밥그릇 옆에 물과 함께 약 봉투를 놓았습니다. 복희는 약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경아, 이 약 정말 혈압약 맞니? 네, 당연하죠. 제가 약국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요. 미경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약을 먹는 척하며 입에 넣었다가 몰래 냅킨에 뱉어냈습니다. 다 드셨어요? 미경이 복희에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미경의 그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설거지는 복희의 몫이었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꾸만 약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일어나 약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가루가 평소 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미경이 출근하고 진수가 잠든 사이 복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약국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복희는 약 봉투를 꼭 쥐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에는 젊은 여직원이 혼자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이 약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우리 며느리가 가져다 줬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복희는 약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사는 약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사는 뭔가를 확인하더니 복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약사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약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복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복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봉투 속 가루 이거 약이 아니에요. 이건 농약이에요. 그 순간 복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복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약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농약이라니. 그럼 우리 며느리가. 복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희의 눈빛은 놀람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까요? 약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가 건넨 물을 마시며 복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르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약사의 말에 복희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을까요?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복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경의 평소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복희에게 짜증내던 모습, 차갑게 대하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날 죽이려고 했던 건가?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녁이 되어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복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지. 미경은 복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복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서운 음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복희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3챕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그날 밤 복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약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농약이에요. 그 충격적인 한마디가 복희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복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일까요? 새벽이 되자 복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진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을까요? 설마 아들도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희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전이 되어 미경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복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약 잘 드셨죠? 오늘도 꼭 챙겨 드세요. 미경은 또 다른 약 봉투를 복희에게 건넸습니다. 복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약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덕분에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복희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복희는 창문 너머로 미경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나를 없애려는구나. 내 목숨을 노리는 게 내 피부치라니. 복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침실 구석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긴 중요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이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저축 통장 번호와 땅 문서 보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이걸 꺼내게 되었구나. 복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복희에게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 수첩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아둔 적금이 여러 개 있었고 시골에 작은 땅도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둔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겠구나. 복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미경과 진수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복희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가 깨어났습니다.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복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밥은 차려놨어요? 응, 상에 차려놨다. 복희는 진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도 미경과 함께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희는 진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술 생각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경이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복희는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통장들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복희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복희는 가방에 수첩을 넣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복희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남편이 말한 돈이 있을까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문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첩에 적힌 통장들은 모두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니. 복희는 통장 잔고를 보며 놀랐습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복희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일부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옮겨두었습니다. 만약을 위한 준비였죠. 복희는 이제 미경과 진수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수첩에 적힌 땅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중개인은 땅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땅 지금 굉장히 비싸졌어요. 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복희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복희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복희는 중개인의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제든지 땅을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진수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진수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복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복희는 약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저녁 먹고 먹으려고. 꼭 드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경의 말에는 가짜 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미경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모든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변호사를 만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복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당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지. 이젠 내가 살아야겠구나. 복희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매일 미경이 건네는 약을 받은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복희가 약을 먹었는지 은근히 확인하려 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했죠. 어머니, 오늘 드신 약 어떠세요? 몸이 좀 편안하시죠? 미경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복희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좀 개운하더구나. 이 나이에 이런 좋은 약을 먹게 되다니. 복희는 일부러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복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미경이 정말로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조금 더 많이 드세요. 약사가 용량을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미경의 말에 복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농약의 양을 늘리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복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경이가 챙겨주니 고맙구나. 그날 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복희는 몰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칠 전에 땅 시세 문의드렸던 한복희입니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 땅을 팔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뵐까요? 10시 정도예요. 복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희는 미경과 진수가 모르게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중개인은 복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결심하셨군요. 네,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복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준비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복희는 땅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면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미경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복희가 중개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복희가 중개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로 부동산에 갔을까요? 진수는 복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중개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나가신 할머니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진수가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진수를 복희의 아들로 알고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땅을 팔기로 하셨어요. 꽤 큰 거래거든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땅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진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미경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요? 엄마가 땅을 팔려고 해.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봤어.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희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되는 땅인지도 모르겠어.
미경과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복희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빨리 복희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끝내야겠어요. 미경이 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독을 복희의 음식에 섞었습니다. 복희는 그런 미경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미경은 복희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내심 경계했습니다.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맙구나, 미경아. 정말 맛있어 보인다. 복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만 조금 먹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국도 드세요. 몸에 좋은 재료를 많이 넣었어요. 미경이 재촉했습니다. 복희는 어쩔 수 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댔다가 냅킨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아, 배가 불러서 좀 이따가 먹을게. 복희는 변명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복희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복희는 자신이 먹지 않은 국을 개 밥그릇에 몰래 부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분노에 차서 복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음식을 남기는 거야? 미경이가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복희는 진수의 격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 무관심하던 아들이 갑자기 자신의 식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그냥 드시라니까.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진수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미경과 함께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희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마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알겠다, 알겠어. 앞으로는 다 먹을게. 복희는 겉으로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희는 미경과 진수가 집을 비운 사이 급히 짐을 쌌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약간의 옷까지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희의 계획을 눈치챈 미경과 진수는 더욱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복희와 가족들 사이에 숨막히는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미경과 진수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미경이 또다시 수상한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국물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고맙구나. 그런데 미경아, 왜 이렇게 색깔이 진하니? 아, 된장을 좀 진하게 풀었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미경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복희는 속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찌개를 먹는 척하며 대부분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왜 또 안 드세요? 정성스럽게 끓인 건데. 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진수의 변한 태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무관심하던 아들이
자신의 식사에 이렇게 신경을 쓸 리가 없었거든요. 배가 좀 아파서 그래. 나중에 먹을게. 복희는 변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과 진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복희는 모두가 잠든 척하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죠. 거실에서 미경과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안 먹는 거야? 눈치챈 건 아니겠지?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머니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니? 예전보다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복희는 긴장했습니다. 들킬 뻔했구나 싶었죠.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복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그것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복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긴 된장찌개가 아직 냄비에 있었습니다. 복희는 찌개를 개 밥그릇에 부어두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개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복희가 찌개를 준 바로 그 개였습니다. 복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로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복희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경이 나와서 개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개한테 뭘 주셨어요? 어젯밤에 남은 찌개를 좀 줬는데. 복희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독을 탄 찌개를 개가 먹고 죽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혹시 어머니는? 나는 배가 아파서 별로 안 먹었지. 다행이네. 복희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복희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미경은 서랍과 옷장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화장실 문틈으로 미경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경이 침대 밑을 들여다보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손을 뻗었습니다. 복희가 숨겨둔 남편의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경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통장 번호와 땅 문서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고? 이 할망구가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네. 미경은 수첩의 일부 페이지를 찢어 가져갔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경과 진수는 복희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숨긴 돈 있잖아요. 미경이 수첩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게 뭐니? 이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통장이랑 땅 문서 말이에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숨기셨어요? 복희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이 복희를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다니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건 여보가 만약을 위해 남겨놓은 거야. 만약을 위해서요? 지금이 바로 그 만약이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희는 미경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내놓으셔야죠.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수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모시고 산다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복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경과 진수는 복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타놓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복희의 말에 미경과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라. 약국에서 다 확인했어. 농약이라고 하더라. 복희의 말에 미경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들통난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치졸한지도 말이야. 복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정면 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과 진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복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재산도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희와 가족들 사이의 최후의 대결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상 미경과 진수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희는 침대에 누워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희는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과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다 알고 있는데. 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깨면 안 돼요. 미경이 진수를 제지했습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포기요? 지금까지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희는 미경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른 방법을 써야죠.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미경의 말에 복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복희는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약사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을 때 야간 근무를 하는 젊은 약사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희에게 진실을 알려준 바로 그 약사였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약사는 복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복희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복희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약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독을 주려고 했던 것, 진수도 함께 음모에 가담한 것, 그리고 오늘 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약사는 복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계속 위험한 상황에 계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약사의 질문에 복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피부치를 경찰에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약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사가 갑자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복희는 약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더러 농약을 섞으라고 협박했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경이 약사에게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입니다. 협박이라니요? 제가 빚이 많거든요. 그걸 알고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농약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약사의 고백을 들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계속 압박하더라고요. 제 빚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농약을 주신 거군요.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알려드린 거예요. 약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는 약사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미경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악질이었던 거죠. 복희는 약사를 위로했습니다. 약사는 복희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집으로는 못 돌아가겠고요. 복희는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미경과 진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약사의 제안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희는 약사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복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살인 미수죄에 해당해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죽은 개와 농약이 남아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약사의 증언도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에 복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재산도 보호해야 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복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미경과 진수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도와준 약사와 복지시설에 재산을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지. 이젠 내가 살아야겠구나. 복희는 유언장에 서명하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당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변호사는 복희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임시 거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시련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복희에게는 경제적 능력도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덕분에 살아났어요. 복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재산 덕분에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경과 진수가 복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복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더욱 절망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대결이 곧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복희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복희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킬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희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경과 진수는 복희를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었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진수는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욱 다급해 보였습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한 건 아니겠죠? 설마 자식을 경찰에 넘길 정도로 냉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진수의 말과 달리 둘 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미경은 계속해서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복희가 남겨둔 흔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옷장에서 몇 벌의 옷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중요한 서류들도 함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야. 미경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엄마가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그러면 우리 다 끝난 거야. 감옥 가야 해. 미경의 말에 진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감옥까지 간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정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세요. 변호사가 복희를 격려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복희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농약이 든 약 봉투, 죽은 개, 그리고 약사의 증언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가족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할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젊은 경찰관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언제쯤 조치가 취해질까요? 내일 오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답변에 복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경과 진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임시 거처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다 끝나요. 당신이 남겨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복희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경과 진수는 집에서 복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진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미경은 부엌칼을 꺼내서 품에 숨겼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방법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진수는 미경의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끝내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과 진수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복희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박미경 씨, 한진수 씨 계신가요? 경찰관들이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경과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칼을 소파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아직도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복희 씨를 독살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농약이 든 약 봉투를 보여주자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복희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미경과 진수는 복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복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럴 의도였던 건 아니에요. 그냥. 미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복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복희는 테이블 위에 약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미경이 며칠 전에 준 바로 그 약 봉투였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이거 먼저 마셔보거라. 복희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농약을 탄 것을 복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린 그 가루. 이제는 내 차례다. 복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진수도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죽었으면 그때도 미안하다고 할 거였니? 복희의 질문에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경과 진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아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안을 둘러보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과 진수가 경찰에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복희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희는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의 처절한 싸움까지 말입니다. 복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날들, 그리고 최근에 악몽 같았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복희는 그동안 미경이 독을 탔던 냄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무서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매 끼니마다 목숨을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땅 매매가 완료됐어요.
예상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받았나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복희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은행 적금도 모두 정리했고요. 총 재산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복희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 덕분이네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는 복희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그런 위기 상황을 혼자 헤쳐나간 것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시골로 내려가실 건가요? 네, 이 도시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복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복희는 경상남도의 작은 산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복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한옥을 매입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지? 복희는 마당에 서서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꿈꿨던 노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옥은 전통적인 구조였지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온돌방 2개와 작은 부엌,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운치가 있었습니다. 복희는 마을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모두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희의 과거를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 그저 새로운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마을 이장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다 착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복희에게 김치며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희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험악했던 일들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복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밭을 만들어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땅을 만지며 일하는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남은 생,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나답게 살련다. 복희는 텃밭에서 일하며 다짐했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낸 복희였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희는 마을 앞 정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희는 아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너는 누구니? 저는 김민준이에요. 할머니는 새로 오신 분이죠? 맞다. 할머니는 복희라고 해. 복희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복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아이의 질문에 복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로울 법도 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단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복희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뛰어갔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매일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복희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는 복희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정이 생겼습니다. 복희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복희의 텃밭에는 풍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복희는 수확한 채소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받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복희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장 부인이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는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 덕분에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민준아?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민준이가 건넨 그림에는 복희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좋아해. 복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복희는 민준이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자의 굳센 빛과 새로운 희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